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 증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생산력, 어떤 생산력의 증대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기술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것을 통해서 분홍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경작하던 땅에서 이제 쫓겨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한 사람이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이제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땅에서 이제 벗어난, 그러니까 땅에서 유리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평민들은 결국 도시나 광산에 가서 임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생산된 생산품을 장시에서 이제 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도시가 형성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게 된 농민과 분농과 이제 부상과 이 민영 수공업자들이 이제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반 신분을 산다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회 변동은 이제 땅을 잃고 이제 거리로 이제 내몰린 일반 농민들이 산적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 변동, 농민 반란이 대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초중고 다닐 때만 해도 모내기 하던 풍습들이 모내기를 실제로 했었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모내기 할 때 중학교 때는 뭐 직접 이 모내기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일렬로 서서 모를 하나하나 심게 됩니다. 자,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농경지가 확대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양난으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확충하기 위해 개간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요. 그에 따라서 경지 면적이 대거 확대되게 됩니다. 이 농경지를 이 산지나 그런 곳을 개간하는 경우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간 사업이 조선시대 후기 양난 이후에 대거 나타나게 됩니다. 농민의 생산력 증대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농사에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 모내기법의 장점은요, 긴매기하는, 다시 말하면 벼 이외에 벼라고 하죠. 벼 이외에 이 피라고 그 어떻게 보면 잡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잡초를 뽑는 노동력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확량 역시 배로 증가하고요. 더구나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이 모내기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내기법은 항상 장점과 단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가뭄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물을 대야지 되는데 가뭄이 드는 경우엔 물을 댈 수가 없죠. 한 해 농사를 못 짓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모내기법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스스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면서까지 모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죠. 자, 이 노동력 감소와 수확량이 배로 증가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벼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보다는 이 모내기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밭농사에서도요, 견종법이 널리 시행되어서 수확량이 증대되고 노동력이 감소했습니다. 이 12법이 개선되고요. 이 12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 시기에는 뭐 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었어요. 볏짚이죠. 볏짚에다가 이제 닭의 똥이라든지 소의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논농사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12법은 사실은 그렇게 땅 힘을 키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인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했던 것이죠. 이 인분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 생산력이 증대되고요.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곳들이 있었던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리고 이 농기구가 개량이 되고요. 둘의 품앗이 등의 공동 노동 방식이 확대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모내기법에서 이 모를 낼 때 사실상 이 둘레나 품앗이 등의 공동 노동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엄청난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양의 모를 파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조선 후기 이 모내기법의 전국 확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교의 임원경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양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에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 즉 묘판과 본래의 논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이며, 좋지 않은 것을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골라낼 수 있으니 그것이 셋째이다. 어떤 사람들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니 이를 위험하다고 하나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요. 생산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의 가혹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고 서유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중림의 증보 산림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중부지방의 백성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논에 가을보리를 심고 익으면 거두어들인 뒤에 물을 끌어들여 이양을 한다. 1년에 2번 재배하니 공은 덜 들이고 이익은 심이 많다. 그래요. 이 쌀만 재배한 것이 아니라 보리까지 동시에 이 한 논에 이 봄에는 쌀, 이 가을 겨울에는 보리를 심음으로써 사실상 이모작이 가능해진 것이죠. 증보 문헌비고를 보면요, 이양은 원래 삼남지방에서만 행해지던 것인데 이제는 경기 백성들도 모두 그것을 배운다. 물 가뭄을 만나면 완전히 실롱하게 되니 원천이 없는 곳에서 한편 이를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원천이라는 것은 수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 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양법은 노동력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삼남지방 이외에 다른 도에서도 모두 이를 본받아 하나의 풍속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서 농업 경영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조선 후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작이 유행하게 되죠. 넓을 광자예요.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에서의 그 광작입니다. 광작이 나타나는 배경에는요, 이 모내기로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들이 경작지의 규모를 늘려 광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주의 농업 경영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노비와 머슴을 이용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광작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훨씬 더 이전보다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농민층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부 농민층은 부농층으로 성장하지만 이 다수의 농민은 빈농으로 추락하고 농경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부농은요, 경작지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이 광작 경영을 통해서 이 가족 노동 그리고 이 지주의 가족 노동 및 임노동자 고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홍들은 부를 축적하고 지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신분제의 동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빈농들은요, 소작지의 축소나 상실을 당하게 되죠. 농촌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도시로 가서 상공업에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광산이나 포구의 임노동자가 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작은요, 이 모내기법 보급의 효과 때문입니다. 1인당 경작 가능 면적이 약 5배로 증가한 것이죠. 아울러서 80%에 이르는 엄청난 노동력 감소 효과를 얻게 됩니다. 경작 능력이 증대되고 농민들은 많은 농지를 경작하게 되죠. 지주들은 이 토지 자체의 확대를 통해서 광작을 하게 됩니다. 자작농이나 소작농도 소작지 경영의 확대를 통해서
광작을 시도하게 되면서 이들 중에서도 분홍으로 성장하는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간 수공업의 발달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길쌈을 하는 모습입니다. 배를 짜는 것이죠. 직조 산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배경에는요,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있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곡물, 특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게 됐죠. 각 지방의 특산물들을 일부 가장 좋은 것들을 국가에 바치는 그러한 세금이 있었어요. 그 세금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자 이제 대동법을 시행해서 그 대신 물건을 납품하는 대신에 사실상 이 공인을 통해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내게 된 것이 이 대동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특산물들, 궁중에서 혹은 조정에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이제 공인들을 활용해서 직접 가서 대신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실상 민간 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며 활동하는 수공업자가 증가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장인세를 국가에 공인된 장소에서 무기를 제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포를 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인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이제 관청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적인 이 작업소를 차리게 되면서 이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18세기 말에는 장인 등록제마저 폐지되면서 민간 수공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죠. 이 당시 생산 방식은요, 수공업자들은 이 공인이나 사상에게서 물품의 주문과 함께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 방식의 횡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공업자들에게 이 자금과 원료를 대줬던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죠. 수공업자들이요. 그렇게 되지만 또 그들 중에서 기술이 뛰어나거나 또 좋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독립수공업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독자적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자신이 재료를 스스로 구입하고 원료를 구입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독립수공업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광산 개발도 확대되게 됩니다. 이 광산 개발이 확대되게 되는 배경에는요, 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원료인 광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하기 때문이죠. 17세기 이후 설점 수세제가 실시되면서 개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설섬 수세제의 내용이 바로 개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이 일정 정도의 액수를 세금으로 걷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민영 광산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 광산 개발에서 특히 은강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요. 청과의 무역이 성행하여 결제 수단인 은의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정은제가 청나라에서 생기면서 은본위 체제죠. 사실상 모든 세금을 은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의 교역에서도 사실상 이 화폐로 은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은강 개발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강도 개발되게 됩니다. 18세기 이후 상업자본의 참여 속에 금강 개발도 촉진되었고요. 이 조선 후기에 특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잠체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세금도 내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것을 잠체라고 합니다. 광산이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몰래 광산 개발에 사람들이 나섰던 것이죠. 이 광산 경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 덕대라는 광산 경영인이 상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인 혈주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CEO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덕대라는 사람은 자본을 조달받아서 이제 고용하고 일을 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덕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나타나고요. 이 분업과 협업의 생산 방식이 이 광산 개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의 발달과 공인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선 후기에 상업 발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소작농들이 토지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 활발해진 수공업 생산도 이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큰 배경이 됩니다. 상품 유통의 활성화와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공인과 사상이 상업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인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인은요,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어용 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의 관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생산을 촉진하고 장시를 활성화하는 등 아주 순기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서 유통경제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여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도 등장하게 되죠. 이 사상은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종로, 칠패, 배옥의 지금의 이현이죠. 그리고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해 들어갔죠. 시전 상인은 금난 정권을 행사하며 사상을 억압했습니다. 여기서 금난 정권이라면 여기서 나는 사실상 어지럽게 장사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시전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가판을 차려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장사치들을 규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시전상인이 이 포졸 역할도 해서 직접 시전상인들 모임에서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난전, 다시 말하면 사상들을 규제하는 그러한 억압을 하기도 하죠. 통공정책을 실시하여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이제 폐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조 때의 일입니다. 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 쉽게 얘기해서 갑판을 차린 이 상인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폐지하게 되면서 이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사상은 더욱 번창하게 되죠. 이 지방은요, 송상, 개성상인 그러면 유명하죠. 이 만상, 의주입니다. 그리고 내상은 동래고요. 유상은 평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상당히 유명한 지방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장시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물화를 공급하면서 부를 축적했죠. 이 경강상인과 도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강상인은요, 한강을 거점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남해안을 오가며 서울에 쌀, 소금, 어물 등을 공급하고요. 이들은 거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도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도고는 공인과 사상이 상업 발달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게 되죠. 이제 도매업도 등장하게 됩니다. 상업 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장시의 성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장시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시장이죠. 장시나 시장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시의 성장 배경은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유통 경제의 발달이 그 배경이 됩니다. 16세기 이후 장시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전국에 1000여 개 소에 이르는 장시가 개설되게 됩니다. 이 장시는 대개의 경우 5일장이 일반적이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보부상들이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이 보부상은 장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장사치들이죠. 각 장시를 연계하여 전국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들이 성장하여 상설시장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이 되거나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구의 발달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상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물화가 수로로 운송되고 있었고 이 포구가 물화를 운송하는 기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천이나 강변도로를 가다 보면 포, 구, 이런 진, 이런 표시들이 지명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조그만 하천에 웬 포구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포구가 존재했고 거기에는 시장이 장시가 반드시 서게 마련이었죠. 더군다나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이 지방 특산물들을 조정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은 대부분 조운이라는 수로를 이용했습니다. 수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 배가 많이 필요했고 이 배를 제작하는 제작소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죠.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좀 너무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여하튼 이 포구가 대부분의 물류 유통의 이 길은 육로보다는 수로를 하천을 따라서 혹은 연안 바다를 통한 이 운송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상이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상업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전국 각지에 이 포구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킨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 선상은 앞서 얘기했던 이 경강상인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포구 근처에는 객주와 여각이 있게 마련이었죠. 이 포구와 규모가 큰 장시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등에 종사하면서 물품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죠. 18세기 말 경기도 광주의 송파장, 지금의 송파구죠. 그런데 강남구도 원래는 경기도 광주에 속하죠. 뭐 분당까지 가 이 소위 말하는 경기도 광주권이었어요. 경기도 광주가 상당히 큰 이 군이었는데 뭐 이렇게 뺏기고 저렇게 뺏겨서 지금은 조그매졌죠. 그리고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대외무역의 발달을 보겠는데요. 인삼이죠. 인삼은 조선시대 이 대외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역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17세기 이후에 국내 상업이 발달하면서 청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시 무역과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시 무역 모두 왕성해지죠. 앞서 사상들 봤던 이 만상, 송상, 내상 등은 청과 일본과의 후시 무역이 확대되면서 부를 축적하며 대상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상은 대청무역, 송상은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죠. 앞서 얘기했던 이 내상은 일본과의 후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화폐가 아주 광범위하게 유통되게 되죠. 이 화폐 유통의 이 일반화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 상공업의 발달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과 지대의 급납화로 화폐의 전국적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세금과 그리고 소작농의 지대는 모두 이 화폐로 납부하게 되죠.
누구나 상평통보를 이용해 물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 유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전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폐가 지주와 대상인의 재산 축적 및 고리대에 이용되면서 시중의 동전이 크게 부족해진 현상을 전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화폐 대신에 무거운 화폐, 그거를 들고 다니기도 어렵죠. 그 대신에 어음이나 환 등 신용화폐를 이용하는 상인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상업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서 신분질서가 이제 동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뒤에 이제 신분제의 동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이 있는데요. 아유,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아유, 그냥 뭐 술을 잔에다가 뭐 담배 뻐끔 피면서 이제 쉬고 있네요. 이 김홍도의 그림인데 좀 익살스러운 그런 거라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렇고요. 먼저 이 15세기에 이 양천제의 법제화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양천제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에는요, 이 조세와 국역을 담당하는 양인층을 늘려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자, 양천제라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과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사적으로 이 노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자유민인 천인으로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조세와 국역을 담당하는 양인층을 늘리기 위한 방식이었죠. 양인은요,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져야 했지만 과거에 응시하고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인들은요, 비자유민으로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고 있었죠. 자재구레한 일들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이후가 되면 반상제가 일반화되게 됩니다. 이 양인층이 분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즉 양인층 중에 일부가 지배층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지배층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반상제가 보편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의 신분구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뭐 양천제가 됐던 반상제가 됐던 이제 신분제가 사실상 고착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신분질서가 동요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요, 이 양반의 수가 증가한 데서 비롯되고요. 또한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상민이 사실상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상민의 수,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고 이 군대에 가는 상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도 증가하게 되고요. 부를 축적한 상민의 신분 상승 추구도 본격화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부를 축적한 상민은 상민이라는 자체가 한마디로 짜증이 나죠. 뭘 할 수가 있는 게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신분을 사고 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홍층, 상업자본가, 독립수공업자 등 부를 추적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신분 질서의 동요가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양반층의 분화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양반층이 이 세포 분열을 이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반층의 분화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일당 전제와의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타 붕당 사람들은 과거를 봤을 때 이 문과 급제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을 제외하고 다수의 양반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좀 다른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과거제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방목을 과거 급제자의 그 명단이 적혀 있는 이 방목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시기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졌던 이 시기에 평민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 문과 급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상 조선 중기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에는 이제 평민들이 과거 급제할 확률이 15%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된 이 시기에 50%가 넘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연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면 뭐 이제 그 일당들이 모든 과거 시험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요 근래 최신 연구 경향들이 있어서 한번 조선 후기를 다시 한번 좀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조선 후기는 일제시대의 조선사 편수에서 편찬한 실록들이 대부분이죠. 철종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실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 이제 망해가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시 좀 왜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요 근래 연구 성과들도 있더군요. 뭐 그렇고요. 자, 이 양반층의 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반이 있습니다. 뭐 권리 당원 정도 될까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죠. 즉 중앙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권세를 독점한 양반들입니다. 아울러서 향반이 있습니다. 이들은 향촌 사회에서 위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 지주로서의 위세도 대단했습니다. 이 중앙정계의 진출 기회를 상실했지만 여하튼 지방 향촌 사회에서만큼은 그 힘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다수의 양반들은 잔반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 잠바는 사실상 몰락 양반이죠. 일반 농민과 거의 같은 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민의 신분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민의 신분 상승의 원인은 분홍층, 그리고 독립수공업자, 그리고 부를 축적한 대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양반 신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즉 공명첩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양반 신분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구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적인 방법이 활용되었죠. 족보를 구매, 위조해서 양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이 보다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옆으로 좀 나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공명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남게 되죠. 원래는 상민이었는데 국가에 돈을 얼마를 내고 양반 신분으로 올라간 사람이야 라는 게 공문서로 남게 돼요. 하지만 족보를 구매 위조해서 양반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그냥 깜쪽같죠. 쉽게 얘기해서 깜쪽같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주의 눈 볼 필요 없이 그냥 양반이 되는 거죠. 어느 거를 더 선호할까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족보를 구매하는 편이 훨씬 더 위세를 부릴 때 더 낫겠죠. 평생 남는 원래는 상민인데 국가에 돈 내고 양반 됐어. 이거보다는 그냥 족보를 구매해서 위조하는 편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처우도 낮고 좋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이 보다 일반화됩니다. 이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설이 있죠. 이 설은 소위 말하는 첩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양반이고요. 그 첩의 자식이나 혹은 이 둘째 부인의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세대들, 저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다고 해요. 뭐 첩을 둔다든지, 뭐 둘째 부인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설이라고 하죠. 속이 말하는 정실 부인이 아닌 사람들, 여성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이제 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란 이후에 납속책과 공명첩을 이용해 이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죠.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단 상소 운동을 벌여 관직 진출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 정조 때가 되면요, 유득공, 서울 중에 유득공, 박제가, 이성무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죠. 이 중인의 이 신분 상승을 보면요, 이 19세기 중엽 대규모 소청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축적된 경제력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향유하게 되죠. 이 서양 문물의 소개와 이 개화 사상 형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뭐 시작 활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 독자적인 그들만의 이 동아리 활동, 우리식으로 하자면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죠. 자, 이제 노비의 신분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는 군공과 납속을 통해 양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공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데서 공을 세운 노비들의 경우에는 양인이 되기도 하고요. 돈을 주고 이제 내고 양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가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춘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였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춘우를 보면 도망 노비를 잡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드라마예요. 이 당시에 그 춘우들은 이 사실상 공무원들이죠. 노비만 잡아들이는 이 도망 노비들만 잡아들이는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상 과거 시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 직종들이 있었어요. 약간 좀 눈을 서양으로 돌려보면요. 이 버려진 아기들을 줍는 공직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 헐벗고 가난하다 보니까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부잣집 이 대문간에다가 버려놓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대부분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만약에 버려졌다면 얼어 죽겠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수거한다는 표현도 좀 그렇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직업군도 있었더군요. 서양사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직종의 공직자들이 있었어요. 춘호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네요. 자, 다음으로 이 조선시대에는 노비수를 줄이려는 조선조정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상민의 감소로 부족해진 군역 대상자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사실상 조선조정에서는 최대한 노비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뭐 영조 때에는요, 노비 종보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성별에 어머니가 노비면 그냥 노비인 거죠.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냥 양인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비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조 때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켰던 것이죠. 상당히 공노비 해방은 우리나라가 빠른 편이에요. 사실은 사실상 국가 재정이 많이 줄게 되자 이 공노비들을 해방시켜서 결국 성민으로 만들고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면서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결국 국가의 모든 정책은 상민의 수를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는 이 상민의 수를 늘리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규직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바로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는 가장 좋은 비책 중에 비책이죠. 그래요. 저희 때는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은 됐죠. 아직 IMF도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IMF가 터져서 좀 힘들긴 했죠. 그렇지만 대부분 정규직으로 들어갔었고 상여금도 대부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도 사고 대학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정규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이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올해는 참 참혹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취업률도 안 좋고 그 자영업 하던 친구들은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자영업 하는 친구가 돈 좀 벌면 술도 사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가끔씩 쏘기도 하고요. 물론 소주긴 하지만 그렇죠. 미안하죠. 그때는 양주로 얻어 마셨는데 지금은 제가 소주밖에 못 사서 미안하긴 하지만 가끔 막걸리도 마시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실상 정규직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노비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요. 노비 제도가 점차 해체되게 됩니다. 자, 아까 향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향촌 지배가 사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비사자죠. 선비들이 향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유향소를 중심으로 수령을 보좌하고 향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면서 이 향촌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지방사족의 향촌 지배 강화는 16세기 이후 사림 세력이 이제 중앙 관료로 진출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 권력 기반에는 서원과 향약이 있었습니다. 서원은 지방사족의 여론을 모으고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족의 권위를 강화했죠. 향약은요,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 규약을 통해서 이 규약을 정한 것을 향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 사족의 주도로 이 향약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향약의 내용은, 자치 규약의 내용은 대부분 풍속 교화와 향촌 질서 유지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속에 위반하는 사람들을 체벌을 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향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던 지방사족의 향촌 지배가 조선 후기가 되면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향전이 발생하는 것이죠. 향촌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사실상 향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홍층은요, 수령과 결탁하여 향회에 참석하고 향리 측에도 진출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죠. 사족의 지위 유지 노력도 엿보입니다. 이 향전에서 이기기 위한 그러한 이 사족의 몸부림이 느껴지죠. 서원과 사우를 세고 동종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집성촌이라고 하죠. 같은 성씨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곳을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동종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촌락 단위로 동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홍층과 사족 사이의 향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러한 두 세력의 갈등은 수령과 향리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19세기 세도정치 아래서 수령과 향리들이 농민 수탈이 극심해지는 배경에는 이 향전이 가지는 이 의미가 상당히 커지는 것이죠. 자,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도 강화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요, 이 고려와 마찬가지로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되었어요. 제사는 자녀에게 고르게 상속되었고,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내거나 그 책임을 분담했죠. 자, 제사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이후가 되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로 변화되게 되죠. 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17세기 이후 강화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성리학적 생활규범의 정착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과 재산은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양자는 이 한 집안에 장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사촌들 혹은 육촌들 중에서 한 명을 장자로 삼는 것이죠. 여기서 양자를 드린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양자가 아니고, 사실상 가족들 중에서 양자를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지만 첩제도 가능해지죠. 이 고려시대를 보면 이 첩을 두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이 여성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제 여성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입김이 이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첩을 둔다든지 두 번째 부인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부인과 첩은 엄격히 구분하고 첩의 자식인 서얼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 혼인 후 거주도 달라지게 되죠. 조선 전기에는요,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부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처가살이가 사실상 일반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려 시대에는 훨씬 더 심하고요. 뭐 고구려 시대에는 더 심하고요. 이 조선 후기가 되면 혼인을 마친 후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금지되고요. 여성의 정조를 중시 여겨 사실상 여성 지위가 하락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커서를 잘못 움직였네요. 그래요. 뭐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었죠. 고려시대 그리고 이 조선 전기에는 가능했던 것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금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17세기 이후에요. 그리고 여성의 정조를 중시 여기면서 사실상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서와 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건조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잠기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네요. 자, 이제 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모아 농사직서를 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국에 이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농사직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은 경험이 풍부하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법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농사법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원도같이 땅이 척박한 경우에 어떤 농사를 짓는 게 좋은지 그리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구술 녹취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한 것이 농사직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서도 나타나게 되죠. 향약 집성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이 개발 정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양난을 겪게 되면서요. 사실상 양난 이전이랄지라도 중국의 의학서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뭐 조선 땅에서 나야지 뭐 그 약재를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약재를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값비싼 중국산 약재를 그 매번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한 것이 이 향약 집성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의방유치라는 의학 백과사전도 편찬되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 차네요. 13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제로 주차과제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조선 후기 산업의 발달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친 빛과 그림자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후기 산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고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 일반 백성들은
그 혜택을 받다기보다는 이 그림자가 훨씬 더 깊게 드리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 중 일반 백성 중 과거 급제하는 경우는 조선 초와 후기에 많고 조선이 안정기에 들어선 성종 때에서 명종 때까지는 명문가 자제들의 과거 합격 비율이 높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선 초와 조선 후기에는 평민 출신들도 과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성종부터 명종 때까지는 명문가 자제들만이 과거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춥고 이제 춥네요. 그 춥고 건조하고 아주 감기와 독감에 걸리기 딱 알맞은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코로나도 오늘은 600명대로 늘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모든 것이 멈춰버릴까봐 두려운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니까 수업은 계속 가야죠. 다음 주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강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강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